나는 항상 시골 생활의 리듬에 깊은 애착을 느껴왔다. 계절의 변화, 갓 일궈낸 흙냄새, 그리고 경운기의 털털거리는 소리는 내게 변함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나는 우리 농장 너머의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먼 도시와 낯선 타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삶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다. 우리의 삶은 단순했고 고된 노동과 맞닿아 있었다.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사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외계어와 같았다. 부모님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셨지만 나는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다. 농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농장에서 자라며 배운 것은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끔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 정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이 극심하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넉넉하지도 않았다. 7살 때부터 나는 포집 가리를 옮기고 쌓아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현수와 함께 해병대에 입대했다. 우리는 4년 동안 해외 파병 근무를 했다. 위험한 곳은 피하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현수와 나는 이것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누벼보려 했다. 나는 월급의 절반은 유흥비로 썼고 나머지는 고향집으로 보냈다. 군 복무 기간은 대체로 평탄했다. 주로 경계 근무를 섰고 가끔 사소한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제대할 무렵 사람들은 나를 본명인 박민호 대신 박하사라고 불렀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 별명은 계속 따라다녔다. 우리 마을인 강화도에서 직업 선택지는 농업이나 건설업뿐이었다. 나는 건설 현장 일을 택했고 온종일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녁에 친구들과 어울릴 기운은 남아 있었다. 그러다 하이진 식당에서 지수를 만났고 그것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여러 번의 구애 끝에 마침내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나와 데이트하기로 했고 내가 24살이 되던 9개월 뒤에 우리는 결혼했다. 지수와 나는 매우 행복했지만 아이를 갖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아보라고 조언하셨고 그 말씀은 옳았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고 저축은 거의 없었으며 매달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인근 도시인 안산이나 시흥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있었고 우리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기를 꿈꿨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안산에 새로 문을 여는 피트니스 센터가 월급이 훨씬 좋다며 신나게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그곳에 지원하고 싶어 했고 그 일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친 뒤 지수는 강두식 피트니스 팰리스에서 일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옷차림이 꽤 단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유니폼은 점점 더 노출이 심해졌고 나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센터에 가보니 그녀의 동료들도 비슷하게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내 불안함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 일 덕분인지 그녀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성적 욕구도 강해져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곤 했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운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 덕분이라고 말했고 나는 우리 관계에 생긴 새로운 활력에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지수는 센터의 프로모션 행사를 언급하며 직원 배우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나는 승낙했다. 그날 저녁 왠지 모를 불안감에 현수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현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을 건네주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현수의 입장이 거부되었지만 내가 강력히 요구하여 둘 다 휴대폰을 맡긴 뒤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지수가 관리자인 강두시 옆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아주 노출이 심한 비키니를 입고 있었고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물으며 충격에 빠졌다. 강두식은 거들먹거리며 팔씨름 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우승자는 상금과 함께 지수와 하룻밤을 보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돈의 유혹에 결국 지수가 동의했다고 했다.
강두식은 내가 경기에서 지면 케타민을 먹여 기억을 지워버릴 계획임을 폭로했다. 지수는 상금을 챙기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강두식이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자기 부하들의 충성심을 과신한 것과 내가 약물에 당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점이었다. 나는 남기로 했다. 나는 침착하게 다음 수를 생각했다. 한 깡패놈이 나를 쓰러뜨릴 약물 용량을 알고 있다고 떠벌렸지만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을 할 마음이 없었다. 관두지, 난 경기 안 해. 지수가 이런 일을 생각했다면 얜 이제 당신 거야. 마음대로 해. 난 가겠어. 내가 차갑게 말하자 강두식이 대꾸했다. 그냥 못 가지, 박하사. 약속은 약속이야. 지수한테 당신이 경기하고 모든 걸 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나는 이제 상관없으니 이혼이나 하겠다고 했다. 지수는 내 말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며 덧붙였다. 경기를 시키고 싶으면 끝난 다음에 날 죽여야 할 거야. 강두식은 그 말을 묵살했다. 나는 위협적으로 당장 시작해라고 말했고 그들은 나를 체육관 안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남자들이 득실거렸고 거의 벌거숭이인 지수의 몸을 보며 희롱하고 있었다. 현수를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현수 어디 있어? 내가 묻자 누군가 그놈은 혼자 나갔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현수가 나를 버리고 갈 리 없기에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움이 절실했다. 얇은 재킷 아래 근육을 숨긴 강두식이 군중 앞에서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40명은 참가비를 냈고 면책 동의서에 서명했다. 강두식 피트니스는 그 어떤 부상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이 경기는 패자 부활전이 없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는 이어나갔다. 지수는 자기 남편인 박하사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고집했고 그는 최종 도전자와 맞붙게 될 것이었다. 만약 그가 지면 우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남자들은 환호하며 동의했다. 좋아. 강두식이 외쳤다. 우승자는 상금 4억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지수와의 하룻밤을 갖게 된다. 다들 지수의 영상은 봤을 테니 생애 최고의 밤이 될 거다. 지수가 그들을 향해 끼를 부리자 군중은 열광했다. 강두식은 세계 팔씨름 연맹의 공식 심판들을 모셨으니 그들의 판정이 최종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는 시작되었다. 체육관은 남자들의 함성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그 가운데 앉아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의 손길을 허용하는 모습을 역겨운 기분으로 지켜보았다.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1시간 반 뒤, 결승 후보는 10명으로 좁혀졌다. 한 깡패놈이 으르렁거렸다. 너는 입만 열면 돼. 이 일 끝나면 내가 널 임신시켜놓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줄 테니까. 준결승에서 강두식은 손쉽게 이겼고 결국 결승은 그와 나의 대결이 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해하며 내가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나는 바람막이를 벗어 허리에 묶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내게 승산이 있다고 믿지 않았고 지수는 당연히 강두식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물었다. 상금 4억만 원은 어디 있지? 확인해야겠어. 강두식이 비웃었다. 네가 왜 신경 써? 어차피 못 이길 텐데. 내가 맞받아쳤다. 그래도 보고 싶군. 부하들이 금고를 가져왔고 심판들은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나는 심판 이정훈 씨에게 그 돈을 맡아달라고 했고 내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두식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해. 그의 눈빛은 딴판이었고 부하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게 뻔했다. 나는 만족하며 말했다. 난 단지 저 여자에겐 이제 관심 없어. 이기든 지든 난 얘를 여기 버리고 갈 생각이니까. 지수가 나를 노려봤다. 됐고 어서 끝내자고. 강두식이 말했다. 지수는 그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하며 내 분노를 돋우었다. 그녀가 나에게도 키스하려 하자 나는 그녀를 막아세웠다. 손대지 마, 지수야.
넌 그저 사기꾼 같은 년일 뿐이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어. 내 뒤로 물러나. 내 얼굴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지수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군중은 놀란 기색이었다. 심판들은 난처해 보였고 나는 그들이 내가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기를 바랐다. 강두식이 도발했다. 자, 손 올려. 누가 진짜 남자인지 보여주지. 장내가 강두식을 연호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나는 마지못해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강두식과 손을 맞잡았다. 김영호 심판이 규칙을 재확인했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두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천천히 내 팔을 눌러내렸고 군중의 환호 속에 첫 판을 따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3판 2선 승제임을 상기시키고 다음 판을 준비했다. 강두식은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다. 넌 가망 없어. 장내가 다시 달아올랐다. 응원 소리는 나를 더 자극했다. 심판이 다시 신호를 줬고 우리는 시작했다. 강두식은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예감했다. 나는 모든 힘과 지렛대 원리를 동원했다. 10초 정도 지났을까? 강두식의 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팔은 단단히 고정되었고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붙였다. 내가 천천히 그의 팔을 눌러내리자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심판이 나의 승리를 선언하자 장내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강두식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다. 말도 안 돼 운이었어. 이번엔 진짜 으스러뜨려 주마.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재킷과 셔츠를 찢어버리고 몸을 과시했다. 울퉁불퉁한 근육을 뽐내며 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쾅 찍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나는 그의 허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호흡에 집중했다. 심판이 시작 신호를 보냈고 강두식은 첫 일격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나를 압박했다. 내 팔이 가늘게 떨렸지만 나는 버텼다. 그가 지치기를 기다렸다.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힘내요, 두식 씨. 어서 끝내버려요. 그래야 내가 당신 차지가 되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나는 반격했고 조금씩 형세를 역전시켰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두식의 손등을 매트에 쾅 내리꽂았고 심판은 나의 최종 승리를 선언했다. 2대1로 내가 이겼다. 장내는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내가 멍하니 서 있자 강두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답했다. 2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설명해주지. 첫째, 4억만 원을 내놔라. 둘째, 나를 여기서 무사히 나가게 해라. 강두식은 동의했고 심판 정훈 씨가 내게 돈을 건넸다. 나는 재빨리 돈을 바람막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나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이겼다. 너희가 좋아하든 말든 나는 함부로 건드릴 대상이 아니다. 강두식도 이를 인정했지만 밖에서는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덧붙였다. 나는 평생 농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몸을 만들었고 해병대에서 근력과 인내심을 길렀다. 팔씨름은 일상이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내 근육은 단거리 달리기용이 아니다. 강두식 같은 덩치들의 일시적인 힘과는 다르지. 내 근육은 버티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렇게 놈들을 꺾어왔다. 이제 신뢰하지. 나는 휴대폰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군중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지수가 뒤에서 우리 집으로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소리쳤지만 나는 밖에서 기다릴 테니 옷이나 갈아입어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대화의 기회로 생각했겠지만 나는 도망칠 시간을 벌 계획이었다. 정문에 다다르자 현수의 차가 보였다. 그는 라이트를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강두식의 부하 3명이 SUV 뒤에서 나타나 내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해병대는 뛰는 훈련을 받았고 나는 그들을 따돌리고 현수의 차 안으로 몸을 날렸다. 현수는 지체 없이 차를 출발시켰고 타이어 타는 소리를 내며 현장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기억을 잃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다. 널 거기 버려둔 게 아니야.
현수가 서둘러 해명했다. 덩치 큰 놈들이 날 억지로 끌어내고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던졌어.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하길래 밖에서 기다렸지. 경찰을 부르려다가도 아무도 안 나오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놈들이 쫓아오는 꼴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나 보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자. 내가 말했다. 가는 길에 나는 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현수는 지수의 배신과 놈들의 파렴치한 계획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 앞에 도착하자 현수가 물었다. 건물 뒤에 차를 세워줘. 지수가 곧 올 거야. 혼자 온다면 짐을 싸는 동안 대화를 해보겠어. 며칠만 너희 집 소파 좀 써도 될까? 당연하지. 소파뿐이지만 언제든 환영이다. 현수가 답했다. 소파면 충분해. 만약 그년이 깡패들을 데려오면 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내 집으로 갈게. 잠깐 생각이 있어. 나는 상금을 빈 과자 봉투에 담아 현수의 차 스페어 타이어 밑에 숨겼다. 지원이 필요할지도 몰라. 내 무기는 항상 나다. 현수가 권총 해외 배경을 고려하되 한국적 맥락에서는 가스총이나 호신용 도구로 치환할 수 있으나 이야기의 긴장감을 위해 원작의 무력을 유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그것을 허리춤에 챙기고 나를 따라 들어왔다. 내가 짐을 거의 다 쌌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뛰어들어오자 현수는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이다. 와 있었네. 가버린 줄 알았어. 얘기 좀 해. 그녀가 후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왔어? 아까 그 남자들은 근처에 없고? 내가 물었다. 나 혼자야. 그녀가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 밤 일은 정말 미안해. 분위기에 취해 있었어. 그 남자들을 자극해서 돈을 따내려던 게 내 진심이었는데 내가 너무 나갔어. 나는 비웃었다. 왜 그랬어? 상금은 이미 내가 땄는데 넌 그들에게서 얻을 게 없었잖아. 지수는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며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돈을 받기를 바랐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의 승리를 치켜세우며 다른 놈들 대신 나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기억은 다른데, 지수야. 난 내가 강두식을 응원하는 걸 들었어. 나를 끝장내고 자기를 차지하라고 했지. 내가 맞받아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꾸리고 싶다며 이건 그저 돈 때문에 벌인 일시적인 일이었다고 고집했다. 강두식은 분명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했겠지. 하지만 내가 잊어버린다 해도 넌 배신자야, 지수야. 넌 내게 약을 먹이고 강제로 감금하는 것에 동의했어. 나를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린 끝이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진심이 아니잖아. 우린 서로를 위해 존재해.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보고 와요. 지수가 다정하게 제안했다.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깡패들일 거라 짐작하며 말했다. 지수는 내 휴대폰을 낚아채 방을 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강두식과 부하 오명을 안으로 들였다. 내가 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수는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하고 있었지만 내가 이미 녹음 장치를 켜두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녀가 말했다. 어서 저 인간을 붙잡아요. 약 먹이고 강도 사건처럼 꾸며버리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소리쳤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당신이 오늘 밤 일을 기억하게 둘 순 없어. 그냥 약 먹고 잠드는 게 편할 거야. 안 그러면 얘네가 억지로 먹이면서 당신을 때릴지도 몰라. 그녀가 본색을 드러냈다. 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군. 나는 숨겨둔 호신용 도구를 꺼내며 말했다. 전부 앉아.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너희 중 셋은 확실히 보내버릴 수 있어.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강두식이 비웃었다. 쏠 수 있겠어? 우린 여럿이야. 한번 해볼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격 훈련을 받은 해병이다. 누구든 움직이면 세 발은 확실히 꽂아주지. 이제 앉아. 한 놈이 주저하다 물었다. 우리가 왜 앉아야 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어. 내가 답했다. 승산 따윈 없어. 대화하고 싶으면 앉아라. 안 그러면 당장 경찰 부른다. 선택해. 그들은 내 말에 따라 소파와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일어나기 힘든 자세였다. 나는 맞은편 벽에 기대어 식탁 의자에 앉았다. 무기를 무릎에 올린 채 방아쇠 근처에 손가락을 대고 언제든 행동할 준비를 마쳤다. 잘 들어, 여보. 지수가 말했다. 그냥 저 사람들에게 이 0만 원 주고 약 먹고 자자. 내일 일어나면 우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0만 원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간단하다고 답했다. 당신이 팔씨름으로 4억만 원을 땄고 내게 2억만 원을 맡긴 뒤 집에 오다가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돼. 실감나게 좀 맞아야 할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엔 다시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깨어나는 거야.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남자들은 불안해했다. 지수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강두식이 거들었다. 그는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내가 말했다. 절반은 맞군. 한때 사랑했지. 하지만 네가 일어서면 난 저 새 놈을 쏠 거야. 그녀는 충격을 받고 다시 앉았다. 넌 정말 멍청해, 지수야. 강두식의 거짓말을 믿었니?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네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넌 그 상금 10원 한 장 못 받아. 저놈들은 내게 약을 먹인 뒤 너를 마음대로 할 계획이었어. 모든 걸 영상으로 찍겠지. 그걸로 널 협박해서 평생 자기들 노예로 부리려고 한 거야.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지수는 부정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가 직접 찍은 영상이 퍼지면 그녀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지적했다. 오늘 밤날 여기로 부르자고 한 게 누구 아이디어였지? 내가 묻자 지수는 강두식의 생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를 침대에 묶어두고 지수와 자는 모습을 보여주며 굴욕을 주고 싶어 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약점을 잡으려 했던 것이고 일단 증거가 생기면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것이다. 넌 몰랐니? 지수야, 저놈들은 그 돈을 다 가져갈 거야. 널 언제든 이용하면서 넌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겠지. 마침내 지수는 자기가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두식과 자는 것엔 동의했지만 다른 놈들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저놈들이 너 하나를 두고 차례를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았니? 결국 넌 협박 영상만 남긴 채 버려졌을 거다. 체육관에서는 내 상처를 사고처럼 꾸몄겠지만 집에서는 달랐을 거다. 진짜 강도 사건처럼 보이려면 날 의식 불명으로 만들고 뼈 몇 개는 부러뜨렸겠지. 넌 병원비를 낼 돈도 없을 거다. 돈을 받지도 못할 테니까. 설령 받는다 해도 강두식은 그걸 빌미로 널 더 조종하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지수야. 넌 내 아이가 아니라 저놈들의 아이를 가질까봐 겁나서 피임약을 끊지도 못했잖아.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간파했고 그녀와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끝이라고 못 박았다. 지수는 경악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더 말해줄까? 네 계획에 또 다른 허점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 0만 원을 주고 강도를 당했다고 한다면 심판들을 포함해 42명의 증인이 내가 상금 전액을 들고 나가는 걸 봤어. 어떤 강도가 돈을 절반만 가져가니? 내 시나리오는 애초에 말이 안 돼. 저놈들이 몽땅 털어갔다고 하겠지. 어떻게 무식한 해병대 놈이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지? 강두식이 투덜거렸다. 지수는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멍청한 건 아니야. 내가 답했다. 군대에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법을 배웠지. 오늘 밤 저 5놈은 네가 시킨 대로 하러 온 거지만 정작 넌 통제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저놈들이 널 우습게 여기는데 네가 어떻게 쟤들을 부려? 너희는 다 친구 같겠지만
이건 돈 때문만은 아니야. 나눠 가질 몫이 적은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어? 아냐, 더 큰 보상이 필요했겠지. 네가 친구들에게 지수 이야기를 했고 그놈들이 이 계획을 돕기로 한 거겠지. 갑자기 강두식이 지수를 낚아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무기 버려. 안 그러면 인연 목을 부러뜨리겠다. 그가 협박했다. 난 널 쏘지 않아, 강두식. 하지만 내가 얘를 다치게 하면 난 저 새놈을 쏠 거다. 지수를 제거해 주는 건 내게 오히려 명분만 주는 셈이지. 내가 말했다. 나는 무기를 겨누며 소리쳤다. 당장 놔. 한 깡패가 거들었다. 두식아. 그냥 놔줘. 이 자식 장난하냐. 진짜 쏠 기세라고. 강두식은 주저하다 지수를 놓아주었다. 깡패가 말을 이었다. 이봐요. 당신도 사람 쏠 생각 없잖아. 감옥 가기 싫을 거고 경찰 부를 생각도 없죠? 내가 왜 안 부르냐고 묻자 그가 설명했다. 우리에겐 당신 아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본 42명의 증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도 한패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걸로 보인다고요. 당신이 부정해봤자 질투에 눈먼 미친놈 취급만 받을걸요. 우린 당신을 좀 때려주겠다고 협박했을 뿐이지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당신은 이걸 증명할 수 없어요. 반대로 증명해 보시지. 강두식이 지수를 놓아주자 그녀는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으로 그를 봤다. 깡패가 계속했다. 케타민이랑 카메라가 나오겠지만 우린 잔뼈 굵은 놈들이라 다 빠져나갈 구실이 있어요. 지수는 증거가 없으니 우릴 신고 못하죠. 반면에 모든 사람이 지수의 행각을 받고 영상도 찍혔는데 이런 작은 동네에서 소문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강두식이 으르렁거렸다. 난 그 돈이 필요해. 새 트럭 뽑았단 말이야. 좀 더 영리한 깡패가 끼어들었다. 관도, 경기에서 졌잖아. 남은 돈 5등분 해봤자 위험만 크지. 지수가 진짜 보상이었고 우린 그녀를 차지할 생각이었어. 우린 지수를 당장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어. 보상으로서 그녀와 보낼 다른 계획들이 많았지. 결국엔 아이를 갖게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그녀가 온전히 우리 소유가 된 다음의 일이야. 그녀가 기분 좋게 지내도록 돈도 좀 줬을 거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린 가겠어. 대장 옆에 남자가 거들었다. 우린 갈 테니 둘이 알아서 해결해요. 솔직히 상담받는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서로를 절대 용서 못하겠죠. 그래도 제안 하나 하죠. 케타민이랑 술을 좀 줄게요. 이걸 마시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질 겁니다. 지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간 뒤에 술을 대여섯 잔 마셔요. 그녀는 이제 센터에 안 나갈 테니 우리랑 엮일 일도 없을 겁니다. 지수도 이번에 너무 남을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과 불륜의 위험성에 대해 배웠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계획을 수습하려 애쓰는 모습이 가소로웠다. 내가 진짜 그럴 것 같아? 내가 묻자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셈이죠. 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요. 팔씨름 대회 나갔었다고. 다른 참가자들은 외지인들이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혹시 만나더라도 그는 그저 예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기억하겠지. 그녀의 행동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검토하는 척하며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그녀가 어떻게 설명할지 물었다. 어렵겠지만 그가 인정했다. 술 먹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하면 되죠. 병원에 갈 수도 있으니 그럴듯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부부고 사랑의 힘으로 그녀의 설명을 믿게 될 겁니다. 남자들은 나를 설득하려 낄낄거렸다. 나는 그들이 나중에 돈을 찾으러 올 속셈임을 직감했다. 나는 그가 계속하게 두었다. 당신은 오늘 밤 케타민을 먹어서 기억을 확실히 지워야 해요. 센터에 간 건 기억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게 말이죠. 그래야 지수가 빈틈을 채울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다음 나는 진짜 문제, 즉 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꺼냈다. 이혼하고 내 인생 살 수도 있겠지. 그게 제일 현명해 보여. 내가 소리내어 말하자 지수가 빌기 시작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했지만 나는 답했다.
넌 여전히 바람을 피운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간 뒤에 약을 먹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너희가 다시 와서 지수를 협박하면 어쩌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잖아. 지수를 제외한 모든 놈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한 놈 한 놈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들은 내가 보내주기만을 바라며 필사적으로 약속했다. 큰 문제는 지수가 내 기억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 날 충분히 다치게 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이어나갔다. 진짜 넘어진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지수야, 너 할 수 있겠어? 그럼요. 확실하게 할게요. 그녀가 기쁘게 대답했다. 머리랑 옆구리를 좀 걷어차고 강도당한 것처럼 꾸미면 돼요. 우리 축하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습격당했다고 거짓말하면 되고요. 난 사람 구하러 달려갔고 돌아오니 그놈들은 이미 도망갔다고 할게요. 당신을 집으로 데려와서 더 실감나게 때려줄게요. 당신의 무거운 워커를 신고 멍이 들게 할 거예요. 중요 부위도 몇 번 걷어찰게요. 죽지는 않을 만큼만 아프게. 나는 그녀가 나를 해치겠다는 말에 이토록 쉽게 동의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6명의 남자도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내일은 내가 당신 정성껏 돌볼게요. 머리랑 거기에 얼음찜질도 해주고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였다. 우리 결혼 생활 지켜요. 애 키울 돈도 생겼고 다신 바람 안 피울게요. 키스도 안 하고 아무도 내 몸에 손대게 안 할게요. 난 당신이 이걸 불륜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아직 완전히 수긍하지 않은 듯했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넌 정말 강두식이랑 자고 싶었지? 날 때릴 때도 그 생각하겠지? 그녀가 시인했다. 거짓말 안 할게요. 네, 그랑 자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의 열기를 느꼈고 그걸 원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다 미워요. 당신은 들켰고 그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두 사람 다 거기를 걷어차주고 싶어요. 그게 저놈들을 보내주는 조건이면 좋겠네요. 강두식도 몇 대 맞아야 해요. 강두식이 버럭 화를 냈다. 됐어, 진심이야. 넌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고. 지수의 붉어진 얼굴은 그녀가 모든 걸 기억하고 그 기억을 즐길 것임을 말해주었다. 비록 강두식과 함께할 기회는 놓쳤지만 말이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전제하에 나를 해치고 싶어 안달난 듯 보였다. 마치 예전에 내 마음을 찢어놓을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 솔직해지기로 했으니 너희를 보내줄지 아니면 지수가 내 기억을 지우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묻자. 내가 말하자 지수와 강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였다. 그들은 아직 잠자리를 갖지는 않았으며 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버렸다고 실토했다. 지수는 내가 이길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에게 참가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근데 말이야, 너희 나를 때리기 전에 구경시키려 했지? 아까 둘 다 그렇게 암시하던데. 나는 진실을 의심했고 그들이 구경시켜주면 재밌을 것 같았어라고 답하자 확신했다. 강두식은 지수가 나를 상대로 그런 권력을 갖는다는 생각에 즐거워했다고 시인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꽂혔다. 특히 지수가 내가 정신을 잃은 뒤 나를 다치게 한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듯 했기에 더욱 그랬다. 아니면 내가 깨어있을 때라도 비명 지르는 걸 들으면 더 좋겠지.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수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반박했다. 강두식이 그랬어요. 당신이 그가 더 나은 남자라는 걸 깨닫고 우는 걸 보면 아주 흥분될 거라고. 나는 곧바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물었다. 강두식은 자기라고 답했지만 지수가 이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탰다고 했다. 나는 이어서 물었다. 너희 오늘 오후에 지수가 도와준 대가로 너희 모두에게 서비스를 해줬다고 했지. 맞니? 한 놈이 확인해줬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녀를 가질 기회가 없는 우리한테 수고비로 해준 거지. 나는 감정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감정은 오직 답을 얻는 것에만 집중했다. 5명의 남자 모두 그녀가 그랬다고 시인하며 각자 상세한 내용을 읊어댔다.
지수는 다시 말했다. 저 사람들을 보내주고 내 기억을 지워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신 유혹에 안 빠질게요. 나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 내 거길 실컷 짓밟은 뒤에 말이지. 내가 비꼬았다. 아니요, 즐기진 않을 거예요. 실감나게만 할 거라고요. 그녀는 자기 말을 뒤집었다. 나는 남자들에게 내가 나간 뒤에 돈을 찾으러 오거나 지수를 찾아오지 않을 거냐고 물었고 그들은 모두 부인했다. 나를 설득하려 애쓰는 그들 앞에서 나는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기를 고쳐쥐며 내 의지가 확고함을 알렸다. 이놈들은 멀리 안 가. 내가 약 먹고 강도극 꾸밀 시간만 주고는 바로 돌아와서 돈이랑 너까지 챙겨갈 거다. 지수야. 지수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넌 내가 약을 먹었다고 저놈들한테 말할 정도로 멍청하니? 그럼 놈들이 돌아와서 마무리 짓겠지. 내가 말했다. 그녀가 그들의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놈들은 이미 내 약점을 다 잡았어. 너희가 하는 짓을 녹화 안 했을 것 같아? 놈들은 돌아와서 다 뺏어갈 거다. 돈을 주고 다시 자기들 계획에 널 끌어들이겠지. 내가 약을 먹는 척하고 돌아오는 놈들을 덮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강두식은 무식한 해병대 놈한테 당했다며 횡설수설했다. 나는 영상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깡패 한 놈이 문 옆에 있는 자기 가방에 있다고 실토했다. 지수는 카메라를 챙겨 내게 SD 카드를 던졌지만 나는 영상이 카메라 하드에도 저장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영상엔 관심 없으니 지수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협박당하는 건 내 탓이야. 나는 처음부터 켜두었던 녹음 장치처럼 더 큰 고민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112 신고센터 상담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긴급 상황입니까? 나는 내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보고했다. 제 아내가 집으로 불러들인 6명의 남자가 저를 공격하고 강도질을 하려 합니다. 현재 제가 그들을 제압 중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구급차가 필요 없지만 저놈들 중 하나가 허튼 짓을 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놈 모두 나를 째려봤다. 이게 뭐야? 우린 가려고 했는데 말도 안 했잖아. 당신 아내랑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려고 카메라까지 줬는데 증거 다 지우면 협박할 것도 없다고. 깡패놈이 항의했다. 지수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글쎄, 내 결혼은 당신들 때문에 박살났으니 나도 되돌려줘야지. 이제 당신들 아내한테 왜 잡혀가는지 설명해봐. 믿어줄지 모르겠네. 우리 와이프처럼 멍청하진 않을 텐데. 새놈이 의자에서 움찔거렸다. 나는 무기를 들어 내 손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해보시지. 방아쇠가 아주 예민해서 살짝만 눌러도 나가니까. 지수야, 난 너를 다신 믿지 않겠다고 했지. 넌 내 거길 짓밟고 강도당한 척하는데 너무 진심이었어. 나는 현수를 불렀고 그는 구석에서 걸어 나왔다. 이게 그의 전화기야. 나는 신고 전화 연결을 유지하고 있던 전화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전부 녹음됐고 장치도 다시 작동 중이다. 한 놈이 소리쳤다. 여기 있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건 증거가 될 거고 법정에서 쓰이든 말든 너희 아내들은 이걸 들으면 아주 좋아할 거다. 나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무기를 겨누며 말을 이었다. 현수야, 나가서 경찰 안내해. 경찰이 들어오면 무기를 내릴 거다. 경찰이 오면 우리 모두 연행될 거야. 넌 상관없으니 물건들 잘 챙겨둬. 알았지? 나는 카메라에서 뺀 SD 카드를 그에게 건넸다. 알았어, 현수가 답했다. 문 잠그고 바로 서로 갈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상담원이 경찰 도착을 알렸고 나는 지시했다. 제 친구가 문 앞에 있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총구를 아래로 향하고 앉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경찰은 현수의 형이자 경감인 상철 씨였다. 어떻게 된 거야, 박하사? 무기 내리고 뒤로 물러나. 나는 그의 바디캠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입을 열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이놈들과 미리 관계를 맺었으며 저놈과 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강두식을 가리켰다. 그들은 내게 약과 술을 먹이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다시 기회를 노리고 여기 왔습니다. 아내는 놈들을 들여보냈고 제 전화를 빼서 놈들에게 줬죠. 제가 녹음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전화기는 저놈 주머니에 있습니다. 나는 강두식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 전화기가 놈들의 의도를 증명해 줄 겁니다. 강두식이 즉시 반박했다. 헛소리 마. 남편이 안산에서 팔씨름 이기고 지수를 버리고 가서 우리가 데려다 준 것뿐이야. 그녀가 우리를 축하 파티에 초대했다고. 이 자식은 망상에 빠져서 우릴 위협했어. 나는 모두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하고 정식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상철 경감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말을 막았다. 곧 현수를 제외한 모두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이송되었다. 현수는 형에게 집을 지키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계획대로 녹음본 복사본을 업로드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사실에서 일어난 일과 그들의 계획에 대한 내 의심을 설명했다. 상철 경감에게 우리 집에 있는 가방 속의 케타민과 지수의 영상이 담긴 카메라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경감은 나에게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으라고 한 뒤 다른 놈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잠시 후 경감이 돌아왔다. 박하사, 저놈들 모두 입을 맞췄어. 당신이 미쳤다고 하네. 당신이 팔씨름에서 이긴 뒤 자기들을 압박했다는 거야. 지수가 초대해서 갔는데 한 놈은 변호사라. 다른 놈들을 변호하려 하지만 자기도 피의자라 안 된다고 난리야. 다들 진술서 쓰고 있어. 증거 있어? 영장 없이는 저 카메라 파일 못 열어보지만 일단 압수했어. 나는 경감에게 그들이 자백하는 녹음본이 있으며 복사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지수는 녹음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너져 진술을 번복했다. 자기가 그 남자들에게 유혹당하고 협박받아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동의하에 경찰이 집을 수색했고 영장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문 옆에 남겨진 작은 가방을 수거했다. 안에는 지수가 숨겼던 카메라와 함께 술 2병, 케타민, 대용량 윤활제, 그리고 몇 가지 도구가 들어 있었다. 카메라에서 내려받은 영상은 내 전처가 강두식 일당 5명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자극이 얼마나 좋은지, 강두식이 우승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떠들어대고 있었다. 경감은 규정을 조금 어겼지만 경찰서에서 내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담긴 내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와 강두식,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월요일 재판 전까지 유치장에 갇혔다. 나는 SD카드를 숨겨두었지만 상철 경감은 현수와 나에게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나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 떠나기로 했다. 나는 2장의 현수와 내 몫으로 제주도행 왕복 티켓을 끊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경마와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며 거의 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고 나중에 그 돈의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다. 현수와 나는 제주도에서 스트립 클럽에 가고 술병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상금을 흥청망청 썼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우리는 기부 영수증과 함께 어린이 암병원에 기부도 했고 기부의 대가로 받은 후드티를 입었다. 월요일에 나는 수많은 전화를 무시했다. 지수의 부모님이건 전화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상철 경감이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내가 전화를 걸자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돌아오라고 말했다. 귀가하자마자 경감은 우리를 정식으로 훈계하고 검찰청으로 인계했다. 우리는 마을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으며 근처라는 말이 대한민국 영토 내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경감과 검사는 우리 설명을 탐탁지 않아 했다. 검사는 다시 한번 진술을 요구했다. 내 진술은 녹음본과 완벽히 일치했고 나는 지수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이혼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겠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 돈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거짓말한 금액 기준. 걱정하지 말고 지수와 그놈들에 대한 형사 고소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화요일에 나는 직장 근처에 새 원룸을 구했다.
부모님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나는 독립적으로 살며 지수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그 무렵 우리 마을에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수가 사장과 바람이 났고 그 사장이 우리 집에 찾아와 대치하다가 지수가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결국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집을 나왔다. 나는 진실은 묻어둔 채 녹음본만 증거로 간직했다. 수요일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쏟아졌다. 네 번째 전화는 강두식의 아내 혜진 씨였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남겼다. 궁금증에 전화를 걸자 그녀는 즉시 받았고 남편이 오해라고 주장한다며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현수의 녹음기를 챙겨 시흥으로 차를 몰았다. 카페에서 만난 혜진 씨는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차분해 보였지만 불안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남편의 공범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경계했다. 그녀는 남편과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로 체포되었다는 것만 알 뿐 진실은 모르는 것 같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나는 그녀와 다른 아내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그들을 내 집으로 불렀다. 나는 카페 맞은편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던 3명의 여성을 가리켰다. 혜진 씨는 내 통찰에 놀란 듯했고 그녀들을 불러 모았다. 인사를 나눈 뒤 한 여성이 초조하게 물었다.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한가요? 내가 답했다. 당신들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결혼 생활의 종말이었습니다. 강두식은 오랫동안 내 아내를 유혹해왔고 실제로 잠자리를 갖는 것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아내를 협박해 앞으로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계획을 세웠죠. 그녀들의 표정은 불신에서 분노, 그리고 충격으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혜진 씨는 그들이 오늘 아침에 풀려나 변호사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짐작했다. 나는 USB를 꺼냈다. 여기 수시간 분량의 녹음본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죠. 중간에 잡다한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요약해 드릴 테니 나중에 직접 들어보세요. 한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내분이 그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네요.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송될 줄 알면서 셀카 영상을 찍다니. 다른 여성이 덧붙였다. 그 여자는 그게 허용되는 일인 줄 알았나 보죠. 약을 먹어서 기억을 못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겠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이 남편의 행동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였다. 왜 놀라야 하죠? 한 여성이 말했다. 내 남편은 자기애에 빠진 멍청이에요. 친정엄마도 언젠가 그이가 바람 피울 거라고 경고했었죠. 화난 남편이 무기를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럴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추잡할 줄은 몰랐네요. 혜진 씨가 제안했다. 내 사무실로 가요. 거기서 녹음본을 듣죠. 그녀는 투자 자문 일을 하고 있었고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다. 그녀들은 녹음본을 들으며 팔씨름 경기 부부는 빠르게 넘겼다. 마지막에는 그녀들도 나만큼이나 분노했다. 한 여성이 농담조로 말했다. 다음에 그이가 또 그딴 짓 하면 어떻게 확실히 처리하는지 가르쳐줘요. 다른 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각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통화는 1분을 넘기지 않았다. 혜진 씨는 그 6명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운동으로 맺어진 끈끈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여자를 쫓아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는 매우 엄격하고 매력적이었으며 아내들보다 서로를 더 의지했다. 우리 여자들도 그들 덕분에 친해졌지만 결혼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우린 그들의 진한 우정 주변을 도는 위성 같은 존재였죠. 다른 이들이 떠난 뒤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 혜진 씨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분명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런 박봉의 일을 하나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했다. 제대 후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고향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형님이 고위 경찰 간부지만 형님도 압박이 적은 일을 원하셨죠. 나는 말을 이었다. 군대에 있을 때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머리를 계속 쓰기 위해서였죠. 혜진 씨가 웃었고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마음에 들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든 전화해도 좋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녀의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수많은 전화와 문자, 음성 메시지 끝에 마침내 지수가 나를 찾아와 대화를 애걸했다. 좋아, 지수야.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왜 우리 결혼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넌 토요일 밤에 네가 한 짓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끼 부리고 키스하고 다른 남자가 널 만지게 하는 게 바람이 아니라고? 심지어 그놈들이랑 내가 모르면 배신이 아니라고 떠들어댔잖아. 내가 지수의 횡설수설을 끊었다. 일부러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강두식이랑 있으면 너무 신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잘생긴 놈이 나타나면 또 그럴 거란 소리네. 내가 비꼬았다. 그리고 나를 망신 주고 기억을 지우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가 이토록 침착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경멸스러울 뿐이었다. 지수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다 결국 잘못했다고 빌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원해요. 민호 씨, 당신 아이를 갖고 싶다고요. 그냥 재미였을 뿐이고 당신이 모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난 알게 됐지. 내가 말했다. 넌 기억하고 그 기억을 즐기며. 그녀는 상담을 받자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토요일 밤에 네가 했던 말들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도 네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나는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게 하고 싶었다. 다음 주 토요일, 혜진 씨가 다른 아내들과의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혜진 씨를 보고 싶었지만 완전히 믿을 순 없어 호신용 도구를 챙겼다. 와줘서 고마워요. 혜진 씨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신이 날 믿어주길 바라지만 신중한 건 좋은 거죠. 당신은 참 영리해요. 자리가 마련되자 여자들은 남편들의 한심한 변명거리에 대해 떠들었다. 이혼에 대해 크게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여성이 재산에 더 관심이 많다며 말했다. 우린 재산의 절반을 가져올 거고 놈들의 변호사 비용은 10원도 안 내줄 거예요. 내 남편은 혐의를 축소하려 들었지만 내가 녹음본을 들이대자 패닉에 빠지더군요. 당신이 밤새 녹음한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들의 실체를 밝히는 게 제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낄낄거렸다. 강두식의 반응은 정말 압권이었죠. 해병대 출신이 그런 걸 녹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다. 덕분에 철수랑 결혼 안 하게 됐어요. 더 멀리 봐야겠네요. 건배를 제의할 때 혜진 씨는 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했다. 한 여성이 지수와 연락했냐고 물었다. 나는 변명을 듣고 싶어 통화했다고 시인했다. 그녀들은 내가 녹음했을 거라 짐작하며 자기들도 남편들에게 똑같이 했다고 웃었다. 아내분이 정말 망상에 빠져 있네요. 녹음본을 들은 한 여성이 평했다. 자기가 한 짓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당신한테 들킨 게 화가 날 뿐이죠. 혜진 씨가 침착하게 덧붙였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당신과 그게 사랑이라면 그녀가 다른 여자에게 품을 증오는 상상하기도 싫네요. 혜진 씨가 농담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몰라요.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하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주중까지 기다렸다가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뜻밖에도 그녀는 내 전화를 매우 반가워했고 우리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다. 나도 걸고 싶었지만 망설였거든요. 나는 그녀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놀라웠다. 당신이 날 믿어주길 바랐어요. 혜진 씨는 싱긋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어쩌면 당신 몸 수색을 좀 해야겠네요. 벨트 근처만 말고.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우린 애가 아니잖아요.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느껴져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지만요. 당신은 내가 왜 강두식 같은 속물에게 반했는지 궁금하겠죠. 내가 반박하려 하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난 사랑이라는 환상을 사랑했어요. 강두식은 똑똑하고 잘생겼고 몸매도 훌륭했죠. 그런 그를 쟁취했다는 사실이 내 자존심을 채워줬어요. 엄마는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고 경고하셨지만 전 듣지 않았죠. 깨달았을 땐 이미 결혼한 뒤였고요. 하지만 난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녀가 쑥스럽게 덧붙였다. 비록 이번엔 포기해야 했지만요. 당신 아내가 왜 그에게 유혹당했는지 이해해요. 그는 뭐든 팔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데 탁월하거든요. 그가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부인하더군요. 엄마는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강두식이 날 배신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셨죠. 다행히 우린 아이가 없어요. 강두식이 내게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혜진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다. 그녀는 영리하고 자상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좀 몰아붙이는 성격이고 야망이 컸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받았고 어머니도 내게 그런 기대를 하셨다. 부모님 수입이 많진 않았지만 본인들 일을 사랑하셨고 두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셨다. 발레, 운동, 음악 등 우리가 좋아하는 걸 찾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셨다. 아버지께 강두식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 대신 말씀하셨다. 나에 대해 하신 말씀에 나도 놀랐다.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지만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예요. 혜진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다. 대부분 우리 둘 사이의 일이지만 어머니는 당신과 아내를 나처럼 분석하셨어요. 지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녀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아이도 갖고 싶어 하고요. 단순히 바람 피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당신한테 들키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녀는 결혼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당신이 자기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강두식과 잔 뒤에 당신을 조롱하려 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 무시무시한 존중의 결여가 나를 분노케 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게 날 미치게 해요. 그녀가 당신한테 하려던 짓을 생각하면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다고요. 그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해요. 심호흡을 한 뒤 그녀가 계속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난 당신을 존중했습니다. 강두식의 아내를 당당히 마주하고 나를 친절과 예우로 대해줬잖아요. 난 그게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혜진 씨는 손을 들어 보였다. 당신은 우리 아빠를 닮았어요. 딸들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더니 난 아니었지만 당신한테서 우리 아빠, 아니 엄마의 모습까지 보여요. 그녀는 내게 서둘러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했다. 당신에 대한 내 감정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처음엔 강두식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놈은 상관없어요. 난 당신이 걱정되고 그게 무서워요. 난 아직 유부남이니까요. 비록 자격 없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하지만 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혜진 씨, 그녀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천천히 우리 사이를 알아가 봐요. 우린 같이 웃었고 그녀가 물었다. 키스 정도는 해도 되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내 무릎에 앉아 깊게 입을 맞췄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 내 거예요. 황금이 다 떨어지면 떠날 건가요? 내가 농담하자 그녀가 낄낄거렸다. 아니요, 내가 찾은 모든 걸 다시 투자할 거예요. 난 유욕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를 원해요.
존중이 핵심이죠. 우린 잘 맞을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강한 여자니까요. 며칠 동안 나는 혜진 씨가 한 말을 되새겼다. 지수를 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 감정은 전혀 달랐다. 혜진 씨 말이 맞았다. 지수는 나를 사랑했을지언정 존중하진 않았고 그 사실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혜진 씨는 반대였다. 그녀는 나를 공개적으로 존중했고 그 이상이었다. 나를 그녀의 아버지와 비교하며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그녀는 점점 커지는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끌림이 컸지만 한편으론 두렵고 죄책감도 느껴졌다. 그 사이 변호사 프라이스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수와 나의 재산을 분리했다. 실직 상태인 지수는 우리의 적은 저축에게 의지하다. 결국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 이는 결국 우리 이별의 원인을 실토해야 함을 의미했다. 물론 그녀는 가장 추잡한 부분은 교묘하게 생략했다. 장인어른은 상심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내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장인어른 말씀으론 지수가 그저 끼를 좀 부리다 실수한 것뿐이라더군. 나는 그날 밤에 녹음본이 담긴 USB를 장인어른께 보냈다. 사흘 뒤 장인어른은 사과하며 상황을 이해하지만 딸이 감옥 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고 하셨다. 2주 뒤 관계자들 모두가 내게 완벽한 녹음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의사 2명은 무단 마취제 사용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고 그들의 커리어는 끝장났다. 센터의 모든 여성 회원들이 강두식의 행각을 알게 되었고 강두식 피트니스는 회원들의 대규모 탈퇴를 막기 위해 그를 해고했다. 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순 없었지만 내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었다. 가해자들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지역 언론이 사건을 밀착 취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핵심 증거인 녹음본을 기각시키려 애썼고 심지어 그놈들은 내가 자신들을 강압적으로 감금했다며 역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고소는 즉시 기각되었다. 배신감을 느낀 지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그들의 공격 계획을 폭로했다. 내가 약물에 당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그녀의 자백은 결국 그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18개월을 안겨주었다. 처음엔 그저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혜진 씨와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엄격하면서도 나를 이끌어 주었고 그녀의 권유로 나는 대학에 등록했다. 현수도 함께 공부했고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우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 학기를 마쳤다. 혜진 씨는 현수에게 그 일당 중 한 명의 전 부인이었던 민정 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두 여성 모두 훌륭한 분들이었고 현수는 묘한 인연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혜진 씨와 나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신혼 여행지에서 혜진 씨는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몇 달 전부터 피임약을 끊었다고 고백했다. 나와 가족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 박민호 전용 자산이라는 장난스러운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나타나 나를 웃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발견한 것이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간식을 사러 나갔다가 형기를 마치고 예전 직장으로 돌아온 지수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가 말을 붙이려 했지만 나는 혜진 씨가 이제 내 아내이며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다른 직원이 지수를 대신했고 그녀는 한동안 우울해 보였다고 한다. 혜진 씨와 나와 혜진은 새로운 삶의 리듬에 완벽히 적응했다. 지수와의 이혼은 힘들었지만 내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아들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다. 형사 재판은 끝났고 정의는 구현되었으며 내 마음엔 평화가 찾아왔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혜진과 나는 더욱 단단해졌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다. 돌이켜보면 그 험난했던 여정이 나를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곳, 혜진의 곁으로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은 지금 이 순간으로 인도했음을 깨닫는다.
마침내 나는 집에 온 기분이다.